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생존 포트폴리오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빙하기를 떠올리면 거대한 매머드 사냥이나 불의 발견 같은 거시적인 사건들만 주목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리스크 관리 요금이 있습니다. 당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잠재적 부채, 즉 리스크는 맹수도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생리 현상의 처리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화장실은 버튼 하나면 해결되는 당연한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2만 년 전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배설 행위는 목숨을 담보로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당시 인류의 주식은 매머드나 술록 같은 초고단백 육류였습니다. 현대 의학 데이터에 따르면 탄수화물 없이 육류 중심의 고단백 식단을 지속할 경우 체내에서 단백질이 분해될 때 다량의 암모니아 가스가 생성됩니다. 즉, 당시 인류의 배설물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고 자극적인 후각적 신호를 방출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인류는 심각한 안보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외부 처리입니다. 볼일을 보기 위해 안전한 움막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하 40도의 칼바람에 피부를 노출시킨다는 뜻이며 체온 손실로 인한 동사 리스크가 급증하는 행위입니다. 칼로리 소모 또한 극심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내부 처리입니다. 나가지 않고 움막 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칠평남짓한 밀폐된 주거 공간은 순식간에 고농도 암모니아 가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위협을 불러옵니다. 이 냄새가 반경 수 킬로미터 밖의 최상위 포식자들, 검치호나 동굴사자에게 우리의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는지 PS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부족 전체의 생존이 걸린 고도의 방어 전략 문제였습니다. 나갈 것인가, 참을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길을 찾을 것인가. 빙하기 인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대 도시공학에 버금가는 시스템을 고안해내야 했습니다. 바로 구역분리와 자원 재순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다음 파트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안보 딜레마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시 생태계는 그야말로 완전 경쟁 시장을 넘어선 약육강식의 전장이었습니다. 인류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듯 보였지만 밤이 되고 시야가 차단되면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시장 내 경쟁자는 늑대와 하이에나입니다. 이들의 후각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대 생물학 데이터에 따르면 늑대는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미세한 피냄새나 부패한 유기물 냄새를 감지합니다. 고단백 식단으로 인해 암모니아 농도가 짙어진 인간의 배설물은 이들에게 있어 여기 사냥감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알리는 초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즉,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신의 위치 정보를 적에게 송출하는 것과 같은 보안 누설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리스크 해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멀리 갖다 버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동 자체가 막대한 칼로리 소모이며 매복해 있는 맹수에게 노출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적 또한 존재했습니다. 바로 전염병입니다.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는 역설적으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동결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겨울철 움막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배설물이 봄이 되어 해빙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있던 병원균이 식수원인 눈 녹은 물과 섞여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항생제가 없던 시절 부족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블랙스완급 재앙이었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본능적으로 혹은 수많은 희생을 통한 경험칙으로 위생격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체코의 돌리 베스토니치의 유적을 분석해보면 주거구역과 폐기물 처리 구역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도시 계획의 기초가 되는 조닝 시스템이 이미 2만 년 전부터 가동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생존을 위해 본능이 아닌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빙하기라는 특수 환경이 제공한 의외의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과 솔루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합니다. 영하 40도의 기온은 인간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완벽한 자연 냉동 처리 시설을 제공했습니다. 배설물은 몸 밖으로 나오는 즉시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동결 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첫째, 악취의 물리학적 차단입니다. 냄새 분자의 휘발성은 온도가 낮을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영하의 기온은 맹수를 유인하는 신호를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스텔스 기능을 수행한 셈입니다. 둘째, 병원균의 활동 억제입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멈추게 하여 전염병 리스크를 겨울 동안 유예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바이오 연구소가 샘플을 동결 보존하여 위험을 통제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셋째, 물류, 로지스틱스 효율성입니다. 액체나 반고체 상태의 오물을 처리하는 것은 극음 일엄기입니다. 셋째, 물류재 효율성입니다. 액체나 반고체 상태의 오물을 처리하는 것첩에 유혐오 붙은 고체는 도구를 이용해 쉽게 주거지 밖으로 굴려낼 수 있었습니다. 처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인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극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바로 화학적 방어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운막 내부에서 끊임없이 피어대던 불과 연기입니다. 현대 화학 분석에 따르면 나무가 탈 때 발생하는 연기에는 타르와 페놀 등 강력한 살균 및 방충 효과를 지닌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좁은 공간 내에 해충을 쫓고 악취를 중화시키는 훈증 소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타고 남은 재는 강력한 알칼리성 물질로 인류 최초의 천연 세정제 역할을 했습니다. 기름진 매머드 고기를 먹고 난 후에 식기세척이나 신체 위생 관리에 이 재를 활용함으로써 박테리아 증식을 화학적으로 억제한 것입니다. 이처럼 빙하기 인류는 자연이 주는 혹독한 추위와 불이라는 도구를 결합하여 자신들만의 복합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환경 변수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고도의 지적 능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 능력은 드디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재활용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논의의 핵심, 즉 충격적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앞서 우리는 배설물이 처리해야 할 비용이자 리스크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빙하기 인류는 이 관점을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배설물, 즉 소변을 버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죽 때문입니다. 빙하기 생존의 필수제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갓 벗겨낸 동물의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고 부패를 막는 무두질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생가죽은 그대로 두면 딱딱하게 굳거나 썩어버려 옷으로 쓸 수 없습니다. 가죽의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고 유연하게 만들 화학용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만 년 전에 무슨 화학약품이 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인류는 자신의 몸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소변을 모아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요소가 분해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이 발효된 소변은 강력한 알칼리성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연 가죽 유연제이자 세척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화학공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놀라운 업사이클링 기술입니다. 가죽에 붙은 잔털을 제거하고 지방을 녹여내며 섬유 조직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암모니아보다 구하기 쉽고 효과적인 물질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소변에 세금을 매길 정도로 귀하게 여겼고 근대 유럽까지도 무두장이들은 소변을 사용했습니다.
영국 요크셔 지방 등에서는 19세기까지도 이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기술이 빙하기에 발명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류가 단순히 자연에 적응하는 단계를 넘어 화학적 반응을 관찰하고 이를 공정, 프로세스화했다는 증거입니다. 영하 40도의 추위를 막아준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죽옷은 사실 인류가 혐오스러움을 극복하고 발견해낸 오줌의 연금술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에서 생존의 해답을 찾아낸 이 역설, 이것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화학공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을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날 남극세종과학기지나 우주정거장 ISS 지젠 생존 매뉴얼을 보면 2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수원 오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배설물 격리 원칙, 그리고 제한된 자원의 재순환이라는 개념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남극에서는 환경보호의정서에 따라 고형 인분을 아예 대륙 밖으로 반출해야 할 정도로 관리가 엄격합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생존을 위한 위생 프로토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빙하기 인류가 본능과 경험을 통해 구축한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인류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사했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전염병으로 문명을 꽃피우기도 전에 멸종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쾌적한 수세식 화장실과 따뜻한 가죽 제품, 그리고 고도의 화학공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관찰하고 실험하고 혐오감마저 억누르며 생존의 도구로 승화시켰던 조상들의 치열한 투쟁이 남긴 유산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명을 거창한 건축물이나 문자의 발명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명의 시작은 자신의 배설물을 통제하고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할 줄 알았던 그 시점, 즉 위생과 화학의 탄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는 그 혹독한 빙하기를 버텨낸 강인한 생존자들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것은 2만 년 전 영하 40도의 눈보라 속에서 더러움을 기술로 바꿨던 그들의 지혜 덕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류의 생존 전략과 역사 속 숨겨진 경제학적 코드를 계속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